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군입니다. 이번 수업은 슬라브의 하중 전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변 지지 장방향 슬라브의 하중 전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슬라브 종류에 따른 하중 전달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에 전달되는 슬라브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저 슬라브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 있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하중이라고 했죠. 단위 면적당 하중들이 있는데 그 슬라브의 그 형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슬라브의 주변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슬라브의 이제 배근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슬라브에 작용하는 하중이 슬라브 내에서도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지지, 부재, 대표적으로 이제 보가 되겠죠. 보에 어떻게 하중이 전달되는지, 그 보에는 또 빈과 걷어가 있겠죠. 빈과 걷어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번 시간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는데 먼저 사변지지라는 건 뭐죠? 이 슬라브가 이제 장방향 모양이 있다 그러면 이 네 지지, 네 면에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장방향 슬라브가 있다고 보면 여기 단면을 끊어서 보면 이쪽에 보가, 왼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볼 때도 이쪽에 보가 있고, 위에 보가 있고, 밑에도 철근 콘크리트 보가 있는 경우, 이렇게 사변으로 지지된 장방향 슬라브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장방향 슬라브가 네 변 주위로 보가 지지되어 있을 때에 슬라브의 하중 분포 상태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서 단변 방향이 있죠. 단변 방향이라는 것은 이쪽 방향, 위아래 이걸 X방향으로 했네요. 단변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브 패널에 장변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 Y라고 할 때요. 장변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변 방향, 단변 방향의 길이, 이거를 순경관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면 여기서부터 보의 내측면부터 이쪽 보의 내측면 사이의 거리, 요거를 우리는 순간격, 순경관이라고 하고 이거를 LX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변 방향으로 보면, 장변 방향도 보면 여기 보의 내측면, 그 다음에 이쪽 보의 내측면을 기준으로 이 경관, 이 스판을 우리는 순경관이라고 합니다. 이 순경관을 LY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A라고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순경관이란 보와 같은 지지 부재 간의 안쪽 지수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어떤 오메가라는 하중이 작용했다고 한다면 이 오메가라는 하중은 단변 방향으로도 하중이 전달되고 장변 방향으로도 하중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메가라고 하면 이 오메가는 단변 방향으로 전달되는 오메가 X라는 힘과 장변 방향으로 전달되는 오메가 Y라는 힘의 합력이 된 겁니다. 그렇죠?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하중을 오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수식으로 오메가는 오메가 X 플러스 오메가 Y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또 이 장방향 슬라브는 단위폭을 가진 경관, 단위폭이라는 것은 슬라브 요 길이가 요 폭이 1m라고 하죠. 1m. 1m의 단위폭을 가진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가 있는데 여기 단위보. 근데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보와 이렇게 지나가는 보가 가운데에서 묶여져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격자보라고 하죠. 구조용어로 격자보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단위 1m를 가진 경관 LX와 경관 LX 요거 경관 LX와
경관 LI에 두 개의 보가 직교하여 일체로 하중에 저항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죠. 그렇죠? 이상할 수 있습니다. 가정할 수 있고, 가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요게 이제 요 슬라브를 지금 장방향 사변지 슬라브의 격자보라는 것을 가정하고 볼 때, 여기 보면, 그림에서와 같이, 두 사람이 한계조로 해서 어깨 위에 놓인 볼을 어깨에 이렇게 막대기 같이 이렇게 어깨에 딱 걸치고 있다고 보죠. 어깨에 볼을 보의 중앙을 일체로 묶고 일체를 묶어요. 같이 거동할 수 있게끔 묶고 그 중앙에 오메가라는 전체 하중을 작용시키면 여기 처지겠죠. 보가 이게 처질 겁니다. 보가 처지는데 이 두 보의 중앙부의 처짐을 델타라고 할 수 있겠죠. 중앙부의 처지는. 근데 이 중앙부는 막대기를 묶어놨기 때문에 이 오메가라는 하중을 통해서 똑같은 처짐을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변 방향의 보와 장변 방향의 격자보가 똑같은 처짐량을 나타내겠죠. 초점을 나타낼 때. 그럼 이때 살펴보면 여기 맨 처음에 이거 단변 방향, 여기 단변 방향의 그 짧은 쪽 막대기의 처짐량은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i 분의 오메가 x lx의 4승에다가 앞에 지지 형태에 따른 계수를 곱한 값으로 역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오메가 x는 이 단변 방향 요 막대기니까요. 오메가에서 짧은 x 방향으로 흘러가는 힘의 양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L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변 방향 길이죠. 길이의 4승에 비례합니다. 처짐은 여기 처짐은 4승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반비례하는 것은 이 막대기 격자부에 E는 탄성계수 그리고 I는 단면 2차 모멘트에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하고 요 알파는 요 지지점이 예를 들어서 단순 지지다 또는 고정이다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수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수값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단변 방향의 막대기 격자보로 인해서 발생하는 처짐량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엔 장변 방향의 격자보의 처짐량은 또 오른쪽의 항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럴 때 오메가 y는 요 장변 방향의 막대기가 격자부가 견딜 수 있는 하중 부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요 숫자를 보면 막대기 양쪽 슬라브의 격자부니까 탄성 계수와 단면 이차 모멘트가 똑같겠죠. 그래서 똑같아서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지지 조건이 똑같다 그러면 여기 보면 다 양단 사변 지지 슬라브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때문에 이거 알파도 다 날아가고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두 번째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x는 lx의 4승은 오메가 y는 ly의 4승과 같다라고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 오메가 x만 남기고 요거를 뒤로 이렇게 넘기면 이런 식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이 되는데 이거를 요 밑에 식으로 정리를 하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lx분의 li 단변 길이에 대한 장변 길이를 우리는 변장비라고 하죠. 변장비라고 해서 람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결국 오메가 x 쪽으로 전달되는 하중의 분담률은 여기 보면 1 플러스 람다의 4승분의 람다의 4승의 전체 하중의 중에서 요만큼 변장비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오메가 x 쪽으로 전달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했을 때 단변 방향의 처짐량은 격자보 단변 방향의 처짐 이렇게 되고요. 장변 방향의 처짐은 델타 y 이렇게 표현되고 요게 같다고 놓으면 그렇죠? 왜냐? 두 개의 보는 중앙에서
일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처짐이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게 놓으면 결국 이런 식이 성립이 되고, 여기서 두 개의 보는 재료와, 그러니까 단면 2차 탄성계수와 그리고 단면 성능, 단면 2차 모멘트가 같고, 그 다음에 주변의 지지 상태에 따라서 계수 알파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간략하게가 정리돼서 결국은 결국은 이런 식이, 왜냐면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오메가 Y는, 그죠? Y 쪽으로 흘러가는 힘의 분담률은 전체 오메가에서 오메가 X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수식에다 넣으면 요런 식이 성립이 되고, 요런 식이 통해서 지금 설명드렸듯이 변장비라는 개념을 써서 하면, 변장비는 뭐죠? 람다는 단변 길이에 대한 장변 길이, LX에 대한 LI, 이렇게 대입을 하면 요런 X 방향, 전체 오메가에서 X 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힘의 분담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담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볼 때 보면, 이 변장비가 커질수록, 여기 보면 변장비가, 다시 앞에서 볼까요? 여기서 변장비가 1대1이라면 뭐죠? 1대1이라는 얘기는 단변 길이 대 장변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게 1이고요. 그죠? 1이고, 여기고 1이고. 그러니까 오메가의 반반씩 흘러가는 거죠. 그죠? 오메가 중에서 오메가 X로 반, 2분의 1 오메가에서, 그 다음에 LY도 반, 이렇게 흘러간다는 건데, 요거를 이무의 숫자로 한번 이렇게 넣으면서 살펴보면 2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2배. 그럼 여기가 변장바 2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리고 더 크고 여기 3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성격이 있냐면, 변장비 람다가 커질수록 슬라브 S 방향의 부담하중 오메가 X가 점점점 증가합니다. 점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변장비 S가 커질수록 슬라브 S 방향의 분담하중 오메가 X가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2를 넣어보죠. 2를 집어넣고 이 수식을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슬라브 S 방향의 분담하중 오메가 S는 어떻게 되면 0.941 오메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메가 중에서 94% 가까운 하중이 X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방향 슬라브와 2방향 슬라브를 구분을 하죠. 그렇죠?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1방향 슬라브는, 1A 슬라브는 이 변장비가 LX에 대한 LI가 단변 길이에 대한 장변 길이가 슬라브에 2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리는 1방향 슬라브라고 부르죠. 그리고 2를 2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는 2A 슬라브, 2방향 슬라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배가 되면 대충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94%가 X방향으로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는 뭐냐? 이는 슬라브의 단변 방향의 하중 분담률이 0.941이라는 것은 94.1%가 X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장비가 2를 초과하는 슬라브는 단변 방향으로 94.1% 이상 흘러가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전체 하중이 단변 방향으로, 일방향으로만 흘러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변장비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2를 변장비가 초과하는 경우들 우리는 1방향 슬라브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은 거를 우리는 2방향 슬라브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1방향 슬라브를 변장비 2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일방향 그걸 다시 정리하면, 일방향 슬라브는 변장비가 2를 초과하는 경우를 우리는 일방향 슬라브, 그 다음에 2 이하인 경우에는
이방향 슬라브. 여기서 리꼬르가 있죠. 리꼬르 같은. 이는 뭐죠? 그냥 딱 이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죠? 이방향 슬라브라는 거 한번 좀 헷갈리니까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는 이거를 통해서 슬라브의 종류에 따른 하중 전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래식 일반 슬라브죠. 일반 슬라브고 이런 거는 종류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종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종류고 이거는 예전에 그 동영상 자료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종류에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슬라브의 배근인가요? 슬라브의 배근을 또 설명하는 동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까맣게 칠한 부분이 기둥이고요. 기둥, 평면을 얘기합니다. 기둥이라고 한다면 이 기둥에 한 변 방향으로만 이렇게 거더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거더를 설치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 이 수평 방향으로는 거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렇게도 보통 구조물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토목 구조물에서는 이런 지하 구조물에서 이런 형태를 많이 쓰더라고요. 과감하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슬라브 입장에서 보면 양쪽 하중 전달을 양쪽 거도에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쪽은 전달 못 하니까요. 그렇죠?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구조 시스템을 우리는 일방향 슬라브라고, 그렇죠? 일방향 슬라브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형태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 B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다 거더가 있고요. 거더 큰 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슬라브를 거더와 거더 사이 작은 보라는 빔이 또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빔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보면 장방향 슬라브가 되는 거죠. 사변지 슬라브가 돼서 요 같은 경우는 팻날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한 팻날이 슬라브의 한 팻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변장비가 2를 초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일방향 슬라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쪽이 이제 단변 방향이고요. 이쪽이 장변 방향인 일방향 슬라브 시스템이라고 이런 경우도 볼 수 있고요. 요거 그림 C는 어떻죠? 여기는 그림 B와 달리 중간에 작은 보가 없죠. 작은 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사변에 다 큰 보라는 거더를 설치하고 빔이 없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슬라브의 판넬의 크기가 넓기 때문에 슬라브 두께는 당연히 두꺼워지겠죠. 그죠?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는 이런 형태로 만든 게 이거는 이방향 슬라브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래서 슬라브에 떨어지는 하중이 어떻게 합니까? 양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그죠?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든 게 이방향 슬라브 시스템. 그리고 일방향 슬라브 시스템은 한 변으로. 그죠? 이거는 어차피 거더만 있고 이쪽 방향에 거더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방향 슬라브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빔이 있고 거더가 있지만 판넬 입장에서 보면 변장비가 2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향 슬라브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밖에도 여기 보면 기둥만 있고 기둥에 보가 없죠. 보가 없고 무량판 구조라고 하죠. 무량판 구조 시스템 중에서도 여기 그 주두 지판도 없는, 지판조차도 없는 그냥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는 기둥과 슬라브, 두꺼운 슬라브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플레이트 슬라브라고 하죠. 그래서 플레이트 슬라브도는 이방향 슬라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이방향 슬라브. 그 다음에 플레이트 슬라브에 여기 펀칭 쉐어 기둥 주위에서 뚫리는 것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지판과 주두, 지판을 드롭 판넬이라고 하고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기둥머리에서 조금 이렇게 펀치 처리한 것을 우리는 캐피탈 주두라고 하죠. 요 주두나 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플랫 슬라브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플랫 슬라브도 우량판 구조에 해당되고 요것도 이방향 슬라브입니다. 그죠? 이방향 슬라브고 그리고 또 조이스트 슬라브라고 있죠. 장선 슬라브라고 해서 이렇게 작게 생긴 보드리를 촘촘히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보낸 겁니다. 이런 장선 슬라브는 일방향 슬라브가 되겠죠. 일방향 슬라브에 해당되고요. 이에 비해서 이 장성 슬라브를 이방향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판에 해당되는 겁니다. 드랍 판넬. 드랍 판넬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쵸? 기둥 주위에 네 군데를 설치를 하고, 여기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이스트 슬라브를 양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스템을, 그쵸? 와플 슬라브라고도 하죠. 요것도 이방향 슬라브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어떻게 흘려 보내느냐, 전달시키느냐는 이 슬라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A는 일방향 슬라브, B도 일방향 슬라브, 그 다음에 C는 이방향 슬라브, 그 D, E, F도 이방향 슬라브, 조이스트 슬라브라는 장선 슬라브는 일방향 슬라브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힘의 전달면에서 보면 슬라브에 떨어지는 하중을 한 방향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어떻게 봅니까? 이 두 방향으로 보내는 게 슬라브 두께가 얇아지겠죠. 지지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향 요 A하고 C하고 비교해 보면 A의 똑같은 이 경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A의 일방향 슬라브가 슬라브 두께가 훨씬 두꺼울 겁니다. 이방향 슬라브의 요 C의 이방향 슬라브에 비해서. 그리고 또 뭐 이방향 슬라브라고 하더라도 그 C 타입의 이방향 슬라브보다는 무량판, 그죠? 그 도가 없는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나 또가 더 또 두꺼워질 소지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주열대 주변에서 또 응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보다는 또 이 플랫 슬라브가 좀 더 보강을 해놓은 거죠. 왜냐면 지판이를 설치했기 때문에 요게 또 같은 스판이라 그러면 좀 슬라브 두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앞에 동영상 슬라브 예전 동영상이죠. 슬라브의 배근에서도 배근법을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번에는 일반 재래식 슬라브가 아니라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한 슬라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데크 플레이트는 무조건 일방향 슬라브입니다. 일방향 슬라브라는 거. 그래서 데크 플레이트는 여기 보시면 이제 골 형태로 고래 형태로 유형 데크라고도 부르고 뭐 고형 데크라고도 골 데크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부르는데 이런 골 데크 형태의 데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의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삼각형 모양의 형태를 띤 그래서 이 방에 골 모양 쪽으로 강성을 키운 이런 모양의 데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철근 일체형 트러스, 철근 일체형 트러스라고 하나요? 트러스형 데크 플레이트, 그렇죠? 철근 일체형 데크 플레이트라고 해서 철판에 여기는 삼각형인데 이제 뭐죠? 입체 트러스가 아니라 평면 트러스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 게 입체 트러스 형태로 이렇게 하연지에는 2개 보내고, 그렇죠? 그리고 상연지 하나 보내고, 그리고 여기를 레티스 부재로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철근을 트러스 형태로 만든 것을 철판에 붙여서 성성시키는 이런 평데크라고 하나요? 이런 데크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데크도 사용하고 있고 요즘에는 또 이런 골데크, 고령 형태의 데크가 예전에는 이 춤이 50 또는 50mm 또는 75mm를 많이 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데크 플레이트가 동발이 없이 지지할 수 있는 지지 경관이 짧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바웃으로 하면 뭐 한 3.5m 이내 이 정도만 동발이 없이 보낼 수 있었는데 이게 요즘에는 점점 동발이 없이 데크 플레이트를 지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개발되고 있어서 요런 데크, 춤이 큰 데크라고 하죠. 딥데크라고도 하고 뭐 어떤 데크 플레이트는 캡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춤이 큰 데크가 나옵니다. 이 춤이 큰 데크가 요즘에 계속 개발되고 있고 뭐 순경관으로 뭐 어바웃으로 뭐 물론 데크의 형상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제는 거의 뭐 7.5m 또는 8m까지 동발이 없이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데크 플레이트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데크 플레이트는 이 골 방향 여기 보면 이쪽에 골 방향 또는 이 트러스 방향 그렇죠? 이 트러스 방향, 골 방향
방향으로만 힘을 전달시키는 무조건 일방향 슬라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철골 구조물에서 데크 플레이트를 이용한 슬라브를 구성시킬 경우에는 힘의 전달을 다 일방향성으로 해야 된다는 거 주의 깊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크 플레이트, 아까 철근 일체형 데크 플레이트라고 그러네요. 철근으로 트러스만 데크 플레이트의 시공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거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크 플레이트의 트러스 방향 또는 골 방향으로 무조건 이렇게 일방향으로 하중을 전달시키는 일방향 슬라브라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골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전달시키고, 여기도 트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시키는 이런 데크 플레이트는 일방향 슬라브라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실무에서 사용하는 게 중공 슬라브라는 게 있죠. 중공 슬라브가 있는데, 이 중공 슬라브의 이제 보호를, 원래는 이 중공에 여기를 원래 비워놔야 되는 거죠. 비워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비워놓기가 이제 곤란을 하니까, 그죠? 곤란을 하니까, 이제 이게 볼을 끼워서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렇게 가벼운 볼을 끼워 놓고 이런 중공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철근을 한 방향, 두 방향, 직교하는 이 방향으로 배근을 해서, 그렇죠? 배근을 해서 설치하는 게 중공 슬라브도 이제 간혹 쓰이는데, 이건 이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공 슬라브는 이 방향 슬라브다. 그죠? 이렇게 볼을 놓고 있는 타입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 중공 슬라브는 PC에서도 가끔은 씁니다. PC도 하프 PC 슬라브가 있죠. 그래서 PC 슬라브는 대부분 일방향 슬라브예요. 일방향 PC 슬라브는. 그래서 요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중공 슬라브 형태의 PC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일방향 슬라브로 쓰이고 있다는 거 있어서 요거하고 또 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요번에는 마지막으로 보에 전달되는 슬라브의 하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방향의 일반 슬라브의 하중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기둥이에요. 평면에 기둥, 그렇죠? 기둥 보이시죠?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거더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은 슬라브판이 큰지 이렇게 비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비임을 보내고, 그 다음 이쪽은요, 이렇게 살펴보면 이쪽은 기둥이 없잖아요. 그래서 캔틸레버 형태로 내민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캔틸레버 거더가 기둥에서 빠져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고, 그 다음 여기도 이 캔틸레버 빔 형태로 이렇게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보가 없어요. 그렇죠? 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유변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평면이 있다고 칠 때, 그러면 슬라브에 떨어지는 하중은 어떻게 보에 전달이 될까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등분포 하중을 받는 장방향, 이방향 슬라브로부터 주변의 보에 배분되는 하중은 그림에서 표시한 것과 같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전달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달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보면 슬라브의 우각의 2분의 1 성각, 여기 보면 45도라는 얘기죠. 이 각도와 이 각도가 45도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사선을 보내고요. 45도 이렇게 사선을 보내면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가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45도 하면 삼각 형태가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슬라브의 우각의 2분의 1선과 보와 보 사이의 중심선, 그죠? 여기 보와 보 사이의 중심선 있죠? 보와 보 사이 중심선으로 형성되는 사다리꼴, 여기 사다리꼴 보이시나요? 사다리꼴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사각형 형태도 보이고요. 사각형태가 여기서는, 그 다음에 삼각형, 이런 어쨌든 사다리꼴, 삼각형 형태의 구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구역이 나눠지는데, 이 구역을 보가 부담하는 하중 영역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슬라브에서 이 거더가 에 떨어지는 작용하는 하중은
요거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렇죠? 요게 요 슬라브에서 작용하는 요 구간의 하중이 이 거더에 작용하는 거고요. 이 거더는요. 이 거더는 요런 삼각형의, 그렇죠? 삼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의 하중들이 요 거대에 작용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럼 요 빔은요. 요 빔은 여기, 그렇죠? 비금치지 않은 사다리꼴. 그 다음에 이 건너편에 있는 요 비금치지 않는 사다리꼴의 요 구간의 슬라브의 하중이 이 빔에 전달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거더도 마찬가지로 위에 수직 빗금에 해당되는 요 영역과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요 영역에 슬라브에서의 하중이 전달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거더는요. 요 거더는 요런 원리에 의해서 보면 요쪽 슬라브에서 전달되는 삼각형 하중, 요쪽 슬라브판에서 전달되는 삼각형 하중, 그 다음에 여기 슬라브에서 전달되는 삼각형 하중, 여기 슬라브에서 전달되는 삼각형 하중, 그 다음에 여기 빔에, 이 빔에서, 그리고 이쪽 왼쪽 빔과 오른쪽 빔에서 생기는 전단력 값이 여기 집중하중으로서 반력값으로 집중하중이 꾹 눌러주고 작용하는 거죠. 여기 집중하중, 여기 집중하중이 작용을 함으로써 요 과더에 힘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도요. 여기도 그런 원리로 보면 요 과더는 요 왼쪽 슬라브 패널에서 작용하는 삼각형 하중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쪽 끝단에 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삼변지지 슬라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변지지 슬라브라고 할 수 있고, 요 삼변지지 슬라브에서 전달되는 요런 삼각형, 요 하중이 요 거더에 전달돼서 두 삼각형 하중이 요 거더에 하중으로 전달된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캔틸레버 거더는, 그렇죠? 여기 보면 요 위스판, 삼변지지 위스판 패널에서 작용하는 사각형이죠. 그렇죠? 사각형 형태의 여기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밑에 판에 사각형 형태의 요 하중들이 요 거더의 하중으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유심히 쳐다보시고, 그렇죠? 슬라브에서 작용하는 하중이 보에 어떻게 전달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것도 이제 어떤 구조물의 평면이죠. 평면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 겁니다. 따져보겠지만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단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코어실에 전단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기둥이 있죠. 어떤 층의 구조 평면도입니다. 그렇게 있을 때 위쪽은 거더, 그렇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거더만 이렇게 설치를 하고 중간에 빔이 없죠. 근데 여기는 여기 보면 빔을 2개 이렇게 판이 넓으니까 아마도 빔을 보냄으로써 슬라브의 두께를 줄여주려고 했나 보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할 경우 여기 슬라브에 떨어지는 하중들이 어떻게 보에 전달되느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에 이 방향 슬라브에서의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우각부, 슬라브 판넬의 우각부 45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 이 윗부분은 저 앞에 그림과 비슷한 형태의 하중을 받게 되죠. 근데 밑에는, 왜냐면 여기는 이 방향 슬라브니까. 근데 밑에는 이 빔을 설치함으로 있어 3B1이라는 빔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요 슬라브 판이 변장비가 2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일방향 슬라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향 슬라브는 여기 패널 같은 경우는 여기 떨어진 하중에 다 이 위아래로만 작용을 하는 거죠. 요쪽 왼쪽 오른쪽에는 작용이 안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위아래로 일방향 단변 방향으로만 하중이 전달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B1인 경우에는 위쪽 슬라브 일방향 슬라브 패널의 요 반만, 그렇죠? 반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일방향성으로 이쪽으로 3B1의 하중으로 전달이 되고요. 요 밑에도
여기 밑에 슬라브 팻날의 분단법 반인 화중이 이렇게 등분포 화중으로 요 3비환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된 거죠? 여기는 요 판넬이 아마 이방향 슬라브인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향 속으로 이렇게 힘을 안 보내고 이렇게 삼각형과 사다리꼴 형태로 이렇게 힘을 배분시키는 거. 요거는 순수하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슬라브가 일방향 슬라브냐 이방향 슬라브냐에 따라서 하중을 전달시킨 거죠. 원리 원칙대로 전달을 시킨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Q&A를 담당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이거 위에 가치는 이방향 슬라브죠. 이방향 슬라브인데 나는 이방향 슬라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혹시나 이렇게 일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위아래로만 일방향 슬라브로 설계해도 될까요? 됩니까? 이런 식의 이제 질문한 적이 있는데 되죠. 그렇죠? 되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그림과 같이 강성에 따라 흘러가기도 하지만 구조 설계자, 구조 공학자가 원하는 대로 힘을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흘려보낼 수 있다고 본다면 슬라브의 형상이 이런 식으로 생겼지만 구조 엔지니어가 나는 그래도 힘을 이방향성이 아닌 일방향성으로만 흘려보낼 거야 라고 해서 위아래로 일방향 슬라브로 설계를 해도 그죠?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데크 플레이트도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데크 플레이트는 변지 장비와 상관없이 데크 플레이트의 골방향 또는 트러스 죽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방향 슬라브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보면 가능하다는 거 한 번 더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